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대저택 7연장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7번째 그룹인 태성산업 회장 황기태가 매입하여 별장으로 쓰고 있었다. 황 회장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공격적 인수합병을 통해 세력을 넓힌 입지전적 인물이었고, 그 주변에는 언제나 정치인과 고위 관료와 사업가와 언론인이 모여들었다. 그해 10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 밤 3일 동안 7연장에서 대규모 모임이 열릴 예정이었다. 초대된 인원은 28명이었다. 그중 핵심 인물은 7명이었다. 첫 번째 인물은 국정원 전 해외 공작팀장 출신의 안보 컨설턴트 정혜수였다. 두 번째는 태성산업 전략기획실장 박원섭이었다. 세 번째는 외환위기 속에서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방어 전략을 연구하던 경제학자 오세진 교수였다. 네 번째는 황 회장의 비서실 차장 한지호였다. 다섯 번째는 여성 로비스트로 알려진 서미란이었다. 여섯 번째는 국방부 방산비리 특별감찰관이던 윤상배 검사였다. 일곱 번째는 태성산업 후계 구도의 핵심이자 황기태의 외조카 최동현이었다. 최동현은 28세 청년으로 미국 MIT에서 전기공학 석사를 마치고 귀국한 지 석 달이 되지 않았다. 최동현에게는 버릇이 있었다. 잠이 엄청나게 깊다는 것이었다. 어떤 소리에도 쉽게 깨지 않았고 출근 시간을 놓치는 일이 잦았다. 7연장에서 열린 첫째 날 만찬이 끝나고 손님들이 각자 방에 든 것은 밤 11시였다. 최동현은 2층 동편 끝방을 배정받았다. 그 방은 7연장에서 가장 조용한 방이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장난기 많은 한지호와 박원섭이 최동현의 방문 앞에서 킥킥거렸다. 둘은 전날 밤 몰래 최동현의 방에 7개의 알람 시계를 숨겨두었다. 시계들은 6시 30분부터 10분 간격으로 울리도록 맞추어져 있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한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분명 첫 번째 알람이 울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지호가 노크했다. 대답이 없었다. 박원섭이 문고리를 돌렸으나 잠겨 있었다. 관리인이 마스터키를 들고 왔고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7개의 알람 시계가 침대 머리맡 탁자와 창틀과 서랍장 위에 일렬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최동현은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운 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탁자 위에는 수면제 봉투가 놓여 있었고 유리컵에는 물이 3분의 1쯤 남아 있었다. 양평경찰서에서 나온 형사는 수면제 과다 복용에 의한 사망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한지호가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이 분명히 7개를 가져다 놓았는데 방 안에는 6개뿐이었다. 한 개가 사라진 것이었다. 한지호는 박원섭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박원섭은 어깨를 으쓱했다. 죽은 사람이 알람 시계를 하나 갖고 나갔을 리는 없으니 누군가가 가져간 것이었다. 한지호는 그 사라진 시계가 마음에 걸렸다. 7개를 넣었는데 6개가 남았다. 그것은 곧 6개의 다이얼이었고 어딘가에 7번째 다이얼이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한지호는 그 생각을 비밀스러운 수첩에 적어두었다. 이틀 뒤였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의 한 골목에서 한지호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처음 발견한 사람은 골목을 지나던 택시 기사였다. 한지호는 총상을 입고 있었고 의식이 거의 없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읊조린 말은 칠성애와 나복실에게 알려였다. 한지호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동네 골목 어귀에 낡은 2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다. 1층에 자리 잡은 작은 사무실의 외벽에는 세월의 빛바랜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입구 위에는 손글씨로 정성껏 써 내려간 제니스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화려한 도심 빌딩에 번쩍이는 사무실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정겨운 모습이었다. 바로 옆에는 정봉수가 운영하는 봉수 자동차 정비공업사가 붙어 있어서 기름 냄새와 공구 소리가 은은하게 배경처럼 깔렸다. 사무실 안은 넓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다. 한쪽 벽에는 구은철이 자랑스러워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 시절의 상장이 액자에 담겨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닦인 나무 책상 두 개가 마주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손님을 맞을 찻잔과 보리차 주전자가 늘 준비되어 있었다. 창가에는 햇볕을 받은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사무실에 생기를 더했다. 첨단 장비 대신 손때 묻은 수첩과 펜, 그리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꼼꼼히 적어둔 서류철이 사무실의 진짜 무기였다. 이곳은 사건을 차갑게 분석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상처받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마음을 털어놓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나복실은 부산에서 상경하여 서울에 제니스 탐정사무소를 차린 한국 최초의 여성사립 탐정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농사와 한우 축산으로 모아 남긴 유산을 미천으로 사무실을 열었다. 최첨단 기법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따뜻한 직관과 끈기,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준 지혜를 무기로 사건을 풀어가는 인물이었다. 직업마라는 별명이 있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면 믹스커피를 마시며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다. 구은철은 나복실의 비서이자 조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버퍼학과에서 근무한 분석화학 전문가로 강태룡 경감이 스카우트하여 나복실 사무소에 합류했다. 성격이 매우 치밀하면서 사교성이 좋았고 담력이 대단히 강했다.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졌으나 큰 뿔테 안경을 쓴 다소 마른 체구여서 겉보기에는 학자 같았다. 자존심이 강하고 야망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 비서로 채용되었지만 점차 유능함을 인정받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성실하고 근면했으며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한 인물이었다. 한지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에 나복실의 이름이 있었다. 그 사실은 경찰을 통해 이틀 뒤에야 나복실에게 전달되었다. 전달한 사람은 경찰 수사과장 강태룡 경감이었다. 강태룡은 특수전 전문가이자 무기 전문가로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의 최애나가 그의 부인이었다. 강태룡은 나복실과 오래전부터 친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든든한 협력자였다. 나복실은 믹스커피 봉지를 뜯으며 물었다. 그 사람이 왜 내 이름을 알았지? 강태룡이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런데 한지호라는 인물은 태성산업 비서실 차장이야. 지난주 양평 7연장에서 최동현이 수면제 과다로 죽은 사건 기억하지? 한지호는 그 자리에 있었어. 나복실의 눈이 좁아졌다. 그녀는 최동현의 죽음이 자살로 처리된 것을 뉴스로 본 기억이 있었다. 두 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강태룡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호의 주머니에서 이상한 물건이 나왔어. 알람시계 하나야. 손바닥만 한 탁상시계인데 뒷면에 숫자 7이 새겨져 있었어. 구은철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끼어들었다. 시계에 7이요. 7연장에서 7개의 알람시계를 놓았는데 하나가 사라졌다는 보도가 있었죠. 한지호가 그 7번째 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강태룡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복실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오후 햇살이 창 너머로 길게 사무실 바닥을 물들이고 있었다. 옆 정비소에서 정봉수가 잠시 들러 멋쩍게 안부를 묻고 갔다. 나복실은 창밖을 바라보며 사건의 실마리를 곱씹었다. 최동현이 수면제로 죽었고 그 방에 7개의 알람시계가 있었는데 하나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사라진 시계를 가지고 있던 한지호가 총에 맞아 죽으면서 칠성애라는 단어와 나복실의 이름을 남겼다. 나복실은 결심했다. 이 사건을 파고들기로 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부장판사 김봉규의 사무실이었다. 김봉규는 나복실의 오랜 친구였고 강은실 변호사와 판사 동기였다. 나복실의 오빠인 검찰청 고위 간부 나상규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 김봉규는 나복실을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 채 늘 든든한 조력자 역할만 했다. 나복실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자 김봉규는 안경 너머로 진지한 눈빛을 보냈다. 칠성회라. 나도 들은 적이 있어. 범죄 조직은 아니야. 정보기관과 연관된 비밀 결사 같은 거라는 소문이 있어.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두 번째로 만난 인물은 강은실 변호사였다. 강은실은 대형 로펌의 대표이자 전직 판사 출신의 미녀 변호사였다. 나복실의 절친이었다.
강은실은 구은철에 대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강은실은 태성산업의 법률 자문을 맡은 적이 있었기에 7연장 모임에 대한 정보를 일부 알고 있었다. 그날 모임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친목이 아니었어. 오세진 교수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킬 핵심 기술 관련 보고서를 가져왔어. 반도체 설계의 새로운 공정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보고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당했다고 들었어. 나복실과 구은철은 양평 7연장으로 향했다. 7연장은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고 봉인이 해제된 상태였다. 나복실은 최동현이 머물렀던 2층 동편 끝방에 들어섰다. 방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나복실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던 수면제 봉투의 위치와 유리컵의 위치 관계였다. 경찰 보고서 사진에서 수면제 봉투는 컵 왼편에 있었다. 그런데 최동현은 오른손잡이였다. 오른손잡이가 약을 꺼내 컵에 타서 마셨다면 봉투는 오른편에 놓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구은철이 태블릿 화면에 사진을 띄우며 말했다. 소장님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사진 속 유리컵 바닥에는 미세한 침전물이 남아 있었다. 수면제 졸피뎀은 물에 완전히 녹아요. 이 침전물은 졸피뎀이 아닌 다른 성분이에요. 나복실이 물었다. 뭘까? 구은철이 대답했다. 확인하려면 잔여 샘플이 필요한데 경찰이 이미 폐기했을 수도 있어요. 강 경감에게 부탁해야겠어요. 강태룡 경감은 증거물 보관소를 확인해 주었다. 다행히 유리컵은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었다. 구은철은 잔여 침전물을 분석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졸피뎀 외에 삼산화비소 미량이 검출된 것이었다. 삼산화비소는 비상이었다. 누군가 수면제에 비상을 섞어 최동현에게 먹인 것이었다. 수면제 과다 복용이 아니라 독살이었다.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나복실은 오빠 나상규에게 연락했다. 나상규는 검찰청 고위 간부로서 이 사건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 나상규는 동생의 요청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태성산업 관련 건은 복잡해.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나복실이 대답했다. 오빠가 조심하라고 해서 물러설 나 아니잖아. 나상규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복실은 7연장 모임에 참석했던 인물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여성 로비스트 서미란이었다. 서미란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복실을 맞이했다. 세련된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서미란은 최동현의 죽음에 대해 그 젊은이는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국 사회에 적응 못하고 우울증이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복실은 묻지 않은 것까지 설명하는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두 번째로 만난 인물은 경제학자 오세진 교수였다. 오세진은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피곤한 얼굴로 나복실을 맞았다. 그날 밤 내가 가져간 보고서는 반도체 설계의 나노 공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술 자립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이었죠. 그 보고서의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나복실이 물었다. 그 보고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세진은 잠시 침묵했다. 황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황 회장이 보고서를 어디에 보관했는지는 모릅니다. 세 번째 인물은 국정원 출신 안보 컨설턴트 정혜수였다. 정혜수는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자택에도 없었다. 나복실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사흘 뒤 정혜수의 시신이 경기도 포천시의 한 폐채석장에서 발견되었다. 쌓이는 목졸림이었다. 세 번째 사망자가 나온 것이었다. 최동현은 독살이었고 한지호는 총살이었고 정혜수는 교살이었다. 세 명 모두 7연장 모임 참석자였다. 강태룡 경감이 나복실에게 전화했다. 이건 연쇄살인이야. 7연장 모임 참석자 중 누군가가 차례로 죽어가고 있어. 나복실은 보리차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무작위가 아니야.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 한지호는 알람시계의 비밀을 알았고 정혜수는 국정원 출신의 정보 전문가였고
최동현은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MIT 전기공학 석사 출신이었어. 이 세 사람은 오세진 교수의 보고서 내용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인물들이야. 구은철이 태블릿에서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정리하면 오세진 교수의 보고서를 둘러싼 이해관계 속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알거나 추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는 거죠.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복실은 칠성애라는 단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김봉규 부장판사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 뒷골목에 있는 칠성다실이라는 전통 찻집을 찾아냈다. 겉으로는 평범한 찻집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한복을 입은 노인이 보이차를 내려주었다. 나복실은 칠성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복실은 물러서지 않았다. 한지호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칠성애를 말했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와 칠성애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노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뒤편의 좁은 복도를 가리켰다. 나복실은 그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복도 끝에는 두꺼운 나무 문이 있었고 문을 열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다. 지하 공간은 예상보다 넓었다. 둥근 탁자가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7개의 좌석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각 좌석 앞에는 숫자가 새겨진 작은 시계가 놓여 있었다. 하나부터 7까지였다. 나복실은 숨을 죽이고 방 한쪽 찬장 뒤에 몸을 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모두 검은 두건을 쓰고 있었다. 6명이 자리에 앉았고 7번째 의자는 비어 있었다.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7번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군.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7번째는 오지 않을 거야. 우리가 결정해야 해. 보고서는 이미 유출 경로가 확인되었어. 서미란이 외국 자본에 넘기려 했지만 우리가 차단했어. 문제는 서미란 뒤에 있는 자야. 나복실은 귀를 기울였다.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태성산업전략기획실장 박원섭이 배후라는 정보가 있어. 박원섭은 일본 산요 전자와 비밀 접촉을 해왔어. 보고서를 통째로 넘기는 대가로 5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거야. 한 사람이 물었다. 최동현과 한지호와 정혜수를 죽인 것도 박원섭인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확실하지 않아. 실행범은 따로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누군가야. 나복실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칠성에는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 기밀을 보호하려는 비밀 결사였다. 그리고 그들도 연쇄살인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복실이 찬장 뒤에서 나오려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물체가 등에 닿았다. 총구였다. 움직이지 마. 낮은 목소리가 말했다. 나복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총을 든 인물은 경비원 차림의 남자였는데 얼굴을 알 수 없었다. 둥근 탁자의 6명이 일제히 돌아보았다. 잠깐, 6명 중 1명이 두건을 벗었다. 나복실은 그 얼굴을 보고 눈이 커졌다. 강태룡 경감이었다. 이 사람은 내 쪽 사람이야. 총을 내려. 경비원이 물러났다. 나복실은 강태룡을 노려보았다. 경감님이 여기 왜 있어요? 강태룡이 대답했다. 설명이 필요하겠지. 칠성에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하지만 나도 회원이야.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야. 공식 기관이 아니라 민관군 합동의 비공식 네트워크야. 한지호도 회원이었어. 한지호가 죽기 전에 내 이름을 부른 건 네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나복실은 믹스커피 한 잔이 간절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물었다. 7번째 자리가 비어있는 이유는 뭐죠? 강태룡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7번째 회원은 칠성회의 핵심이야. 그런데 최근 들어 연락이 끊겼어. 누구인지는 나도 몰라. 칠성회는 각자의 정체를 알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 오직 7번째만이 나머지 6을 모두 알아? 나복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7번째 회원이 사라졌다. 그리고 7연장에서 7개의 알람 시계 중 하나가 사라졌다. 한지호는 그 시계를 가져감으로써
7번째가 사라졌다는 메시지를 남기려 한 것이었다. 나복실은 사무실로 돌아와 구은철과 함께 용의자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구은철은 태블릿에 인물 관계도를 그렸다. 7연장 모임 참석자 중 아직 생존해 있는 인물은 박원섭 전략기획실장과 서미란 로비스트와 윤상배 검사, 그리고 황기태 회장 본인이었다. 나복실이 말했다. 박원섭이 보고서를 일본에 넘기려 했다는 정보가 있어. 그런데 박원섭이 직접 세 사람을 죽였다고 보기엔 방법이 너무 달라. 독살, 총살, 교살. 프로가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쓰기 어려워. 구은철이 안경 너머로 나복실을 바라보았다. 소장님, 혹시 이 사건에 2명 이상의 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범 관계일 수도 있고 아예 다른 동기를 가진 2개의 세력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어. 나복실은 강은실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은실아, 서미란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어. 강은실은 이틀 만에 결과를 가져왔다. 서미란의 본명은 서윤정이었다. 전과 기록이 있었다. 사기와 문서 위조였다. 그리고 서미란은 3년 전까지 미국 LA에서 활동하며 한국 기업의 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 브로커 역할을 한 전력이 있었다. 구은철이 서미란의 금융거래 기록을 추적했다. 태성산업 비서실을 통해 서미란에게 매달 3천만 원이 입금되고 있었다. 명목은 자문료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보 대가였다. 나복실은 다음으로 윤상배 검사를 만났다. 윤상배는 국방부 방산비리 특별감찰관이었던 인물로 현재는 퇴직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윤상배는 나복실에게 솔직했다. 나는 7연장에 초대받은 이유를 몰랐어. 황 회장과 골프를 몇 번 치긴 했지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거든. 그날 밤 이상한 걸 봤어. 자정쯤 복도에서 박원섭과 서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다투고 있었어. 서미란이 약속이 달라라고 했고 박원섭이 입 다물어라고 했어. 나는 못 들은 척 지나갔어. 나복실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했다. 박원섭과 서미란은 공범이었고 둘 사이에 균열이 있었다. 나복실은 황기태 회장을 만나기 위해 태성산업 본사를 방문했다. 황 회장은 쉽게 만나줄 인물이 아니었지만 나상규 오빠의 검찰 네트워크를 통해 면담을 성사시켰다. 황기태는 70대의 노인이었다. 하얗게 센 머리에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매서웠다. 최동현이가 죽었을 때 나는 슬펐소. 그 아이는 내 누이의 아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죽는 일에 익숙해지는 법이요. 황기태의 말투는 건조했다. 나복실이 물었다. 오세진 교수의 보고서는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황기태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건 왜 물으시오? 나복실이 대답했다. 3명이 죽었습니다. 모두 그 보고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고서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황기태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보고서는 금고에 있소.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나복실은 사무실로 돌아오며 구은철에게 말했다. 황 회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구은철이 물었다. 어떻게 아세요? 나복실이 대답했다. 내가 보고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의 왼손이 주머니 속에서 움직였어.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만지거든. 보고서는 이미 금고에 없을 거야. 구은철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사건 전체를 태블릿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했다. 10월 18날 밤 최동현 사망, 10월 20날 한지호 사망, 10월 24째 날 정혜수 사망. 3건의 살인이 모두 이틀에서 나흘 간격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다음 타깃이 있을 거예요. 구은철이 말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알거나 유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이에요. 나복실이 물었다. 누구일까? 구은철이 대답했다. 오세진 교수요.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이잖아요. 나복실은 즉시 강태룡에게 연락하여 오세진 교수의 보호를 요청했다. 강태룡은 특수전 출신답게 빠르게 움직였다. 경호 인력을 배치했다. 그러나 나복실의 예상은 빗나갔다. 다음 타깃은 오세진 교수가 아니었다. 다음 표적은 나복실 자신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날 밤이었다. 나복실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 아래로 밀려 들어온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수사를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제니스 탐정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아래에는 작은 시계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시계 바늘은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복실은 종이를 접어 서류철에 끼워 넣었다. 구은철이 물었다. 무서우세요? 나복실이 대답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죽은 세 사람의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거잖아. 구은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복실을 사랑하고 있었다. 말하지 못하는 마음이었다. 나복실도 구은철에게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사건 앞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환점이 온 것은 며칠 뒤였다. 강태룡 경감이 긴급히 연락해왔다. 박원섭이 해외 도주를 시도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박원섭의 여행 가방에서는 오세진 교수의 보고서 사본이 발견되었다. 박원섭은 보고서를 일본 산요 전자에 넘기려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박원섭은 세 건의 살인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나는 보고서를 훔쳤을 뿐이야.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 서미란이 시킨 것도 아니야. 나복실은 박원섭의 신문 기록을 읽으며 그의 말이 진실일 수 있다고 느꼈다. 박원섭은 보고서 유출범이었지만 살인범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세 사람을 죽인 진범은 누구인가? 나복실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았다. 믹스커피를 세 잔째 마시고 있었다. 10월의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옆 정비소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 구은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장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7연장 모임 참석자 명단을 다시 보니까 28명 중에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섬이라는 아까 강 변호사가 신원을 확인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오세진 교수의 조교 겸 수행원으로 참석한 이준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준의 신원을 추적해 보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이준이라는 대학원생은 없어요. 나복실의 눈이 번뜩였다. 가짜 신원으로 모임에 잠입한 거야. 구은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이준은 7연장에서 최동현과 같은 층에 묵었어요. 바로 옆방이었어요. 나복실은 벌떡 일어섰다. 이준의 외모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 구은철이 태블릿을 조작했다. 7연장 CCTV가 있었지만 경찰이 초기 수사에서 자살로 처리하면서 영상을 보관하지 않았어요. 다만 7연장 관리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준은 키가 175cm쯤의 단정한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마른 체구의 남성이었다고 해요. 나복실이 멈칫했다. 그 인상착의가 어딘가 익숙했다. 그녀는 그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 나복실은 서미란을 다시 찾아갔다. 서미란은 박원섭이 체포된 뒤 불안한 상태였다. 나복실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준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서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준이라고요. 그 이름은 몰라요. 나복실이 말했다.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당신의 전과 기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서미란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에 본 적은 있어요. 오 교수 옆에 앉아있던 청년이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 복도에서 그 청년을 봤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어두운 얼굴이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나복실은 서미란에게 고소장을 들먹이지 않는 대신 협조를 구했다. 서미란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박원섭과의 거래 내역을 모두 털어놓았다. 보고서 유출 건은 박원섭의 주도였고 서미란은 해외 바이어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세 건의 살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나복실은 그 말이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초점은 이준으로 좁혀졌다. 이준은 가짜 이름으로 7연장에 잠입하여 최동현 옆방에 머물렀고 최동현이 죽은 밤에 독극물을 투입할 기회가 있었다. 한지호를 총으로 쏘고 정혜수를 교살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준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CCTV 영상은 없었고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복실은 절망에 가까운 막다른 길에 서 있었다. 김봉규 부장판사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보리차를 한 잔 마시며 나복실의 이야기를 들었다. 복실아, 한 가지만 물어보자. 한지호가 죽으면서 내 이름을 부른 이유가 뭘까? 너와 한지호는 면식이 없었잖아.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처음부터 의문이었어. 김봉규가 말했다. 한지호가 칠성회의 회원이었다면 칠성회 내부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었을 거야. 누군가가 너를 이 사건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뜻이야. 나복실은 그 말에 전율을 느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복실을 이 사건의 수사관으로 지목한 것이었다. 한지호에게 만약에 상황이 생기면 나복실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칠성회의 7번째 회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복실은 강태룡에게 물었다. 7번째 회원이 누구인지 정말 몰라. 강태룡이 대답했다. 모른다니까.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어. 칠성회가 처음 만들어진 건 1997년이야. 외환위기 직전이었어. 그때 칠성회를 만든 사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인물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나복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은철이 근무했던 곳이었다. 그리고 이준의 인상차게 키 175cm의 마른 체구의 검은 뿔테 안경. 나복실은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닐 거라고 스스로 말했다. 그날 밤 나복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구은철은 사무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나복실은 구은철의 서류 가방을 보았다. 안에는 태블릿과 수첩과 볼펜이 있었다. 그리고 가방의 안쪽 지퍼 주머니에 작은 물건이 만져졌다. 나복실은 그것을 꺼냈다. 손바닥만 한 탁상 알람시계였다. 뒷면에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숫자 7이었다. 나복실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한지호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던 알람시계. 그것은 증거물 보관소에 있어야 했다. 그런데 같은 형태의 시계가 구은철의 가방에 있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하나는 같은 종류의 시계가 여러 개 있었을 가능성이었다. 다른 하나는 구은철이 칠성회의 7번째 회원일 가능성이었다. 나복실은 시계를 원래 자리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로 돌아갔다.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구은철이 보리차를 끓이며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다. 소장님, 오늘 오세진 교수 만나러 가실 거죠? 나복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은철의 눈을 살폈다. 늘 차분하고 분석적인 눈이었다. 나복실은 그 눈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읽으려 했지만 읽히지 않았다. 오세진 교수를 만나러 가는 길에 나복실은 강은실에게 전화했다. 은실아, 부탁이 있어. 구은철이 국과수에서 근무하기 전에 이력을 확인해 줄 수 있어. 대학 졸업 전 이력까지. 강은실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은철 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나복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확인만 해줘. 오세진 교수는 보호 중이었다. 연구실에서 나복실을 맞은 오세진은 초췌해져 있었다. 탐정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세진이 말했다. 7연장 모임에 데려갔던 조교 이주는 내 조교가 아닙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그럼 누가 보낸 사람이었습니까? 오세진이 대답했다. 황 회장 측에서 보내온 사람이었습니다. 내 수행원 겸 호위라고 했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복실은 태성산업 비서실에 확인을 요청했다. 비서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이준이라는 이름으로 수행원을 보낸 적 없습니다. 누군가가 황 회장의 이름을 사칭하여 이준을 오세진 교수에게 붙인 것이었다. 이준은 자신의 의지로 7연장에 잠입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강은실로부터 전화가 왔다. 복실아, 구은철 씨의 대학 졸업 전 이력을 확인했어. 서울대 화학과 졸업이라고 했잖아. 맞아. 근데 대학 3학년 때 1년간 휴학 기록이 있어. 그 기간에 뭘 했는지는 학교 기록에 없어. 그런데 국정원 출신 정혜수와 같은 시기에 같은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기록이 있어. 나복실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구은철과 정혜수가 연결되어 있었다. 정혜수는 이미 죽었다. 구은철은 정혜수와 국정원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나복실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나복실은 칠성회의 7번째가 구은철이라고 거의 확신하게 되었다. 구은철은 국과수 출신의 분석 전문가로서 칠성회의 기술, 보안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칠성회를 만든 사람이 국과수 출신이라는 강태룡의 증언과도 일치했다. 한지호에게 나복실을 지목한 것도 구운철이었을 것이다. 나복실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구운철이 칠성회의 7번째라면 그는 선한 편이었다. 세 사람을 죽인 것은 구운철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진짜 살인범 이준은 누구인가? 나복실은 이준의 인상착의가 구운철과 비슷하다는 점에 다시 주목했다. 누군가가 구운철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내 7연장에 잠입시킨 것이었다. 마치 구운철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듯이 나복실은 황기태 회장에게 다시 면담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나상규 오빠와 김봉규 부장판사가 동행했다. 검찰 고위 간부와 부장판사가 함께 나타나자 황 회장도 무시할 수 없었다. 나복실이 물었다. 회장님 보고서는 이미 금고에 없죠? 황기태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상규가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찰에서 공식 수사에 착수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황기태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보고서는 최동현이 가져갔소. 내가 준 것이오. 최동현이 그 기술을 이해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최동현이 죽은 뒤 보고서도 사라졌소. 나복실이 물었다. 최동현의 방에서 보고서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황기태가 대답했다. 모르겠소. 하지만 한 가지 말해줄 것이 있소. 최동현이 죽기 전날 나에게 전화를 했소. 외삼촌 주변에 위험한 사람이 있다고 했소. 누구냐고 물었더니 전화가 끊겼소. 나복실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구은철은 태블릿 앞에 앉아 있었다. 나복실은 구은철의 맞은편에 앉아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은철 씨, 칠성회의 7번째가 당신이지. 구은철의 손이 멈추었다. 안경 너머로 나복실을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구은철이 입을 열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나복실이 대답했다. 가방에서 시계를 봤어. 그리고 정혜수와의 연결 고리도 확인했어. 구은철은 안경을 벗어 태블릿 위에 올려놓았다. 안경 없는 그의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소장님, 저는 칠성회의 7번째가 맞습니다. 칠성회를 만든 건 제 은사이신 국과수 전 소장님이셨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7번째 자리를 넘기셨죠. 칠성회의 목적은 한국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사무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구은철이 대답했다. 칠성회의 규칙입니다. 7번째의 정체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한지호가 죽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3명의 회원이 죽었고 내부에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소장님을 이 사건에 끌어들인 건 저예요. 한지호에게 만약의 경우 소장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한 것도 저예요. 소장님만이 이 사건을 풀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나복실은 복잡한 감정을 삼켰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준의 정체를 알아. 나복실이 물었다. 구은철이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저도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은철은 태블릿 화면을 돌려 나복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윤상배 검사의 과거 사진이었다. 윤상배 검사의 20대 시절 사진입니다. 키 175cm의 마른 체구에 단정한 머리. 지금은 체중이 늘어서 다르게 보이지만 20년 전의 윤상배는 이준의 인상착의와 거의 일치합니다. 나복실이 말했다. 잠깐, 윤상배 검사는 국방부 방산비리 감찰관이었잖아. 그리고 7연장에 참석한 사람 중 한 명이야. 자기가 참석한 모임에서 가짜 이름으로 또 참석할 리는 없잖아. 구은철이 대답했다. 맞아요. 윤상배 본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윤상배의 아들이라면요. 윤상배에게는 28세 된 아들, 윤태민이 있어요. 군 제대 후 해외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 들어와 있었어요. 나복실은 벌떡 일어섰다. 윤태민의 소재를 확인해야 해. 강태룡 경감에게 긴급 요청이 갔다.
경찰은 윤태민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윤태민은 10월 초에 일본에서 입국한 기록이 있었고 그 이후 출국 기록이 없었다. 현재 국내에 있다는 뜻이었다. 윤태민의 은신처를 추적하는데 이틀이 걸렸다. 구은철의 분석 능력과 강태룡의 현장 경험이 합쳐진 결과였다. 윤태민은 경기도 가평군의 한 펜션에 숨어 있었다. 나복실과 구은철, 그리고 강태룡과 경찰 특공대가 펜션을 포위했다. 새벽 5시였다. 안개가 짙었다. 강태룡이 선두에 섰다. 특수전 출신의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이었다. 도립이 시작되었다. 펜션 안에서 총성이 울렸다. 구은철이 나복실 앞을 막아섰다. 뒤로 가세요. 나복실이 대답했다. 안 돼. 같이 가. 두 사람은 나란히 펜션 안으로 들어갔다. 윤태민은 거실에서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28세의 젊은 남자였다. 마른 체구의 단정한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이준의 인상착에 그대로였다. 총을 내려놓으세요. 나복실이 차분하게 말했다. 윤태민은 웃었다. 당신이 나복실 탐정이군요. 칠성회가 내세운 해결사. 나복실이 물었다. 왜 세 사람을 죽였습니까? 윤태민의 눈이 어두워졌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국방부 감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방산비리의 핵심이었어요. 태성산업 황기태와 손잡고 수천억 원의 비리를 저질렀어요. 칠성회가 그것을 알아챈 거죠. 최동현은 아버지의 비리 증거를 입수했어요. 한지호는 그 정보를 칠성회에 보고했고 정혜수는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살아있으면 아버지는 감옥에 갑니다. 나복실이 말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버지를 지키려고. 윤태민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복실은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당신 아버지가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건 아버지의 죄예요. 당신이 사람을 죽여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윤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나를 키웠어요. 아버지가 무너지면 나도 끝이에요. 강태룡이 조용히 뒤에서 접근하여 윤태민의 권총을 빼앗았다. 윤태민은 저항하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졌다. 윤태민이 연행된 뒤 나복실은 윤상배 검사를 만났다. 윤상배는 아들의 체포 소식을 듣고 무너져 있었다. 아들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습니다. 나복실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비리가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윤상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원섭은 보고서 유출 미수 및 산업기밀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미라는 산업 스파이 공모 혐의로 구속되었다. 윤태민은 3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윤상배는 방산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다. 오세진 교수의 보고서는 최동현의 방에서 윤태민이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윤태민의 펜션에서 회수되었다. 오세진 교수의 반도체 나노 공정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되어 정식 보호 체계에 편입되었다. 칠성에는 사건 이후 재편되었다. 강태룡이 새로운 역할을 맡았고 나복실은 칠성회의 외부 자문위원으로 초빙되었다. 구은철은 여전히 7번째 자리에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제니스 탐정사무소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오후 햇살이 길게 들이우는 시간이었다. 나복실은 창밖을 바라보며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다. 옆 정비소에서 정봉수가 들러 잘 해결했다면서 대단해라며 멋쩍게 웃었다. 구은철이 맞은편 책상에 앉아 태블릿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복실이 말했다. 은철 씨. 구은철이 고개를 들었다. 네. 나복실이 말했다. 앞으로는 비밀 좀 그만 가져. 구은철이 작은 미소를 지었다. 노력해 볼게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사건이 던진 시련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까이 만들어준 셈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새로운 의뢰인이 들어왔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 나복실은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다 들을게요. 제니스 탐정사무소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